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유럽 봉건사회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원에서 여러 지역을 거쳐서 드디어 유럽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시기가 이제 중세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세 시기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부터 즉 5세기부터 14세기에 이르는 시기를 중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세 유럽의 특징 중에서 봉건 사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들어선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유럽은 연합을 이루고 있죠. 네, 유럽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럽이 하나의 연합체로 묶일 수 있었던 그 역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카롤루스 대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카롤루스 대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즉위한 최초의 인물, 즉 황제에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부분의 서유럽을 정복을 했고요. 또 정치적, 종교적으로 통일을 시킨 왕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이분이 뭔가 이분이 이제 카롤루스 대제요. 네, 카롤루스 대제한테 황제의 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서로마의 교황이에요. 예, 로마는 망했지만 이 로마의 교회는 남아 있었는데요. 이게 800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800년에 당시에 이 교황이 레오 3세인데 레오 3세가 카롤스 대제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서로마 제국이 부활했다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롤루스 왕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족 출신이에요. 네, 게르만족은 누구냐면 게르만족이 바로 서로마를 멸망시킨 서로마를 멸망시킨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족의 황제에게 로마의 교황이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서로마 제국이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이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 카롤루스 대제가 이끌었던 프랑크 왕국이 서로마 제국을 오히려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들한테 다시 자신의 나라를 이어받았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좀 본문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크 왕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카롤린거 왕조가 이 카롤루스 대제가 이끌었던 그 왕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비잔틴 제국이 있는데요. 동로마는 이렇게 비잔틴 제국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비잔틴 제국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크 왕국의 역사를 먼저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북쪽에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결국 소로마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게르만족의 용병 대장이 서로마 제국의 황제를 끌어내리고 본인이 황제에 오름으로써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 이후에 여러 왕국들이 있었어요. 여러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그리고 성공한 국가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나머지 게르만족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멸망을 했어요. 원래 살던 지역보다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나라를 세우거나 아니면 현지 주민과 적응하지 못해서 좀 빨리 멸망을 했지만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족이 원래 살던 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건국자가 종교를 로마 카톨릭교로 바꿨기 때문에 현지 주민과의 마찰도 적었어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 프랑크 왕국에서 우리가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나오는데요. 바로 투르푸아티 전투가 나옵니다. 투르푸아티 전투는 지금의 프랑스의 투르와 푸아티 지역에서 프랑크 왕국이 이슬람 세력을 막아낸 거예요. 이때 이슬람의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예요. 기억나시나요? 우마이야 왕조.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와 이 프랑크 왕국이 붙었는데
왜냐하면 이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는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그 지역을 이미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영토를 넓히려고 계속 이제 진척을 하다 보니까 결국 프랑크 왕국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프랑크 왕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이슬람 세력을 막았기 때문에 또 로마 교회로부터 굉장히 또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는 우리 아까 살펴봤던 카롤루스 대제 때인데요. 네, 카롤루스 대제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 황제의 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는데 프랑크 왕국은 이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많이 또 전파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 역시 크리스트교를 널리 전파했다고 하죠. 그리고 프랑크 왕국은 카롤루스 대제 사망 이후에 분열하게 됩니다. 세 개로 나눠지는데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렇게 세 개의 또 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 나라들이 동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독일, 서프랑크가 프랑스, 그리고 중프랑크는 이탈리아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기원이 프랑크 왕국이고 사실 하나의 왕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유럽 연합으로 지금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역사적으로 거부감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여러 또 이민족의 침입이 있고 해서 봉건제라는 게 성립이 돼요. 여러분들이 중세 유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크리스교, 종교적으로는 크리스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봉건제입니다. 그래서 봉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프랑크 왕국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게르만족은 유럽 북부에 원래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북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날씨도 춥고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근데 대규모로 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이 훈족의 압박이 있었어요. 훈족은 흉노, 흉노족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국 우리 배울 때 이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진나라 때는 뭐 만리장성도 건설하고, 그 장건의 경우에는 흉노를 치기 위해서 한나라 때 그때 비단길도 뭐 개척하고 이렇게 되는 그 흉노족의 후손이 훈족이에요. 근데 이 훈족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용맹하고 무자비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훈족이 게르만족이 살던 곳에 점점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게르만족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게르만족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자신들의 왕국을 각자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결국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서로마 제국은 망합니다. 이미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5세기 후반에 게르만 용병 부대의 반란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왕국 중에서 가장 강했던 그런 왕국이 프랑크 왕국인데요. 프랑크 왕국이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종교를 로마 카톨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프랑크족 같은 경우에는 살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좀 가까운 곳에 그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도 있었고, 또 종교를 이렇게 로마 카톨릭교로 받아들이면서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왕국이 유지될 수 있었고,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룬 사람이 바로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카롤루스 대제, 대가 붙었다는 것은 업적이 많은 황제라는 의미죠. 이분은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마 지역이 차지했던 지역을 이 카롤루스 대제가 거의 다 또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 크리스트교를 보급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게 되었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선생님이 이슬람 세력과 프랑크 왕국이 싸웠다고 했죠. 바로 뚜르 푸아티 전투입니다. 이거는 프랑크 왕국과 누가 싸운 거죠? 우마이야 왕조가 싸운 거예요.
네, 이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그 카를루스 대제의 할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카를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 왕의 어떤 일을 도와주는 왕의 일을 도와주는 당시에 궁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궁제였던 카를루스 마르텔이 이 전투에서 영웅이 된 거죠. 네, 하지만 왕의 자리에 탐하진 않았는데 그 아들이 피핀이었는데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을 가두고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피핀의 아들이 바로 카를루스 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유럽연합, 이게 유럽연합의 표시인데요. 이 유럽연합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고, 나중에 카를루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 프랑크 왕국은 세 개로 분열이 되죠.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인데 서프랑크가 지금의 프랑스, 동프랑크는 독일, 중프랑크는 이탈리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지금 유럽 어떤 연합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였던 이 카를루스 대제는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르만족은 원래 유럽 북부 지역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인구도 증가했고, 그리고 토지가 부족해지자 로마 제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용병으로 싸우면서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4세기 후반에 이 훈족, 흉노족의 관련이 있는 훈족이 압박을 해서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자 게르만족은 각국의 게르만 왕국을 건설을 하게 되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게르만 왕국은 오래 가지 못했지만 이 프랑크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은 좀 예외였다고 했죠. 네, 프랑크 왕국의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교로 개종을 해서 조금 주민 간의 마찰도 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공격을 막아서 유럽 크리스토 세계를 보호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전투를 우리가 투르 푸아티에 전투라고 합니다. 네, 이 전투 이름이 투르 푸아티에 전투. 우마야 왕조랑 싸운 거죠. 네. 그리고 이 전투에서 활약했던 영웅이 카를루스 마르텔이라는 궁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인 카를루스 제제 때 영토,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확보를 하게 되고 또 크리스트교 보급에 굉장히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랑크 왕국은 분할되게 되는데요. 네,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가 소립이 돼서 오늘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초가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봉건제입니다. 이 봉건제는 중세 유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봉건제가 왜 형성이 됐는지 배경을 보면은 외부 세력의 침입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이렇게 노르만족, 바이킹, 북유럽의 사람이라든지 이슬람 세력이 계속 침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하니까 뭔가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기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기사가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고 농민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봉건제의 핵심은 주종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종 관계라는 거는 이 주신과 봉신이 있어요. 근데 이 둘 간의 토지를 매개로 해서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쌍무적 계약 관계로 이게 돼 있는데 뭔지 살펴보면 일단 이런 봉건제는 사실 우리 주나라 중국의 주나라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주나라는 왕이 제후한테 토지, 땅을 주고 그 땅에 대한 대가로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 봉건제인데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 관계를 기초로 한다고 했는데 이 중세 유럽의 봉건제는 무조건 계약 관계예요. 혈연이 아니라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매개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봉건제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왕이 있고 제후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제후한테 토지를 주고
이 제후들은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지켜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때 왕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후는 왕을 이제 주군이라고 네, 주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군에게 충성을 다한 거죠. 그리고 왕은 이 제후한테 땅을 주고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분건제죠. 근데 이 제후들도 또 기사들한테 토지를 또 주는 거예요. 또 토지를 주고 자기한테 충성을 하라.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를 도와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도 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건제는 왕과 제후, 네, 제후와 기사 간에 서로 맺어지게 되는데 이게 주종 관계였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네, 주신이 아니라 주군이에요. 네, 주군. 네, 그래서 이런 토지를 주는 사람이 주군, 그리고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 네, 신하가 봉신이 되는 거예요. 네, 봉신. 그래서 왕과 제후 간에 네, 왕의 주군이고 이 제후가 봉신입니다. 그럼 제후와 기사 간에는 제후가 이제 주군이 되는 거고 기사가 봉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맺는 이런 관계를 주종 관계라고 합니다. 네, 주종 관계. 그리고 이들은 계약을 맺었다고 했죠. 네, 쌍무역 계약이라서 한쪽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왕이 토지를 줬는데 이 제후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계약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 봉건제의 핵심은 지방 분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중앙집권적이라는 말과 다른 말인데요. 왕의 힘이 세진 않았어요. 왕은 제후한테 땅을 줘요. 그러면 모든 일은 다 제후가 알아서 해요. 왕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그 지역에 세금을 걷고 재판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지역의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후가 기사한테 땅을 주면 기사가 그 지역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또 제후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방 분권적인 어떤 체제, 이것이 봉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건제는 중앙집권적 체제는 아니에요. 반대말이 중앙집권적 체제죠. 네, 중앙집권 체제는 왕의 힘이 강한 거예요. 뭐 중국의 우리가 봤던 황제들이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왕들 같은 경우는 왕의 힘이 강한 중앙집권적인 특징이었는데 봉건제는 지방 분권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건제는 어떤 경제 체제에 의해서 운영이 됐냐 하면 바로 장원 경제를 통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이 장원은 뭐냐면 그 제후나 기사들이 땅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땅을 장원의 형태로 운영을 한 거예요. 장원은 모든 생산과 소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급자족의 농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급자족의 농촌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땅을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주라고 부릅니다. 영주는 장원의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영주가 되는 사람은 왕이나 제후나 기사 이런 사람들이 영주가 되는 거예요. 영주는 봉토를 소유하고 있고요. 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장원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영주의 성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영주가 여기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는 크리스트교, 종교가 중요했다고 했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이렇게 땅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 방목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장원 안에 시장, 방앗간, 대장간 이런 게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장원 안에서 서로 상업활동하고 자급자족,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소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장원을 떠나서 다른 지역과 교역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장원은 좀 폐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기네들끼리 먹고 사는 거죠. 네, 폐쇄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장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농노라고 부릅니다. 이 농노는 장원에 속해서 있는데 자신들은 보호를 받잖아요. 지금 외부의 침입도 많고 막 이런데 보호를 받는 대신 이 영주에게 각종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왜 농노냐면 사실 농민인데 노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농민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해서 농노라고 부릅니다. 농노는 노동을 제공해요. 그래서 영주의 밭에 가서도 일을 하고 그래야 돼요. 땅도 경작해야 되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내가 이 장원을 떠나서 다른 장원으로 간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약간 그 노예의 성격을 벗어난 부분도 있는데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요. 결혼도 할 수 있고 자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과 토지도 소유할 수 있어요. 재산은 이제 집과 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도 못 가고 영주의 땅에서 무조건 일해야 되고 영주에게 뭐 방앗간 같은 걸 사용한다 하면은 사용료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농민과 노예의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시 농노의 삶이 어땠는지 좀 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소를 이끌고 영주님 밭에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동을 제공을 해야 됐다는 거죠. 이번에는 3일째 일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4일 가까이는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집에 왔어요. 아내가 있다는 거, 결혼을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자녀도 있네요. 보니까 아이들을 돌봤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영주님한테 또 바쳐야 돼요. 이런 것도 바치고, 그다음에 제빵소, 공동 제빵소가 있는데 이용료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로 도망갔던 농노가 영주님한테 재판을 받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걱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주는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재판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농노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죠. 그리고 왕과 영주, 농노 이렇게 관계를 보면은 주군은 왕은 토지와 지배권을 갖고 있고 이 영주는 토지를 이렇게 농노한테 빌려주는 대가로 노동과 세금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또 영주는 본인이 또 모시는 주군,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군이 될 수도 있는데 충성을 다하고 또 세금을 내야 했던 이런 봉건제의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아까 분열이 됐다고 했죠. 세 개로. 그 이후에 북쪽에 바이킹이 이동하고 이슬람 세력도 유럽에 침입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외부 침입이 많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기사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농민을 지배하면서 이 서유럽에서는 봉건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봉건제의 핵심은 주종관계인데요. 주종관계는 세력이 강한 기사 그리고 약한 기사 사이의 독특한 관계, 즉 주군과 봉신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요. 봉사를 다해야 했고 주군은 땅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땅을 본인이 스스로 간섭을 받지 않고 다스렸다. 어떤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했고요. 주종관계 보시면 국왕, 제후, 기사가 주군과 봉신으로 여러 겹의 관계를 맺는 피라미드 형태예요. 그래서 봉신은 자기 땅에서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죠. 땅을 소유받고 그리고 뭐 재판에 대한 것도 본인이 다 했고요. 세금 징수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왕, 제후, 기사 이런 사람들은 영주가 돼서 이 농노를 다스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둘의 관계가 주종 관계, 주군과 봉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교과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신은 봉토를 소유한 거죠. 주군으로부터 봉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주가 된 거예요. 영주는 또 봉토를 여러 개의 장원으로 나눠서 운영을 했는데, 즉 경제체제는 장원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원은 보통 영주의 직영지, 농민 보유지, 공유지로 구분이 됐고요. 장원의 농민은 농노예요. 농노는 영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고 노동력을 제공을 했죠. 하지만 노예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떠날 수 없어요. 즉 거주 이전에 자유는 없는 거죠. 이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농노는 농민과 노예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봉신은 이제 주군과의 관계가 있죠. 봉신과 주군. 주군은 땅을 준 거죠. 땅을 주고 봉토를 주고 대신 봉신 주군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충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한 이 봉신은 영주가 돼서 장원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오타네어 후반 훈족의 압박으로 게르만족은 대규모 이동을 했고요. 각지의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다른 왕국은 빨리 망했지만 프랑크 왕국은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막아낼 정도로 성장을 했죠. 이게 투르, 푸아티의 전투, 전투고요. 이때 무슨 왕조죠?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아바스 왕조는 뭐였죠? 무슨 전투였죠? 아바스 왕조는 당나라랑 싸웠죠? 탈라스 전투. 네. 8세기 후반에는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영토 대부분을 확보를 했고요. 또 종교 크리스트교를 보급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았고요. 외부 침입으로 혼란한 가운데 기사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농민을 지배하면서 서유럽의 봉건제가 형성이 됩니다. 봉토를 소유한 영주는 장원을 조직해서 경영하였는데 영주의 지배를 받는 농노는 세금을 납부하고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과 노예의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결혼할 수 있고 자기 재산을 약간 가질 수 있었죠. 노예와는 다르게.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프랑크 왕국과 그 중세를 이끌어가는 봉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